한국 시장이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다른 자산 시장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국 시장은 항상 루저의 위치였던 것 같거든요. 이른바 뭐 제값 못 받고 항상 디스카운트 되고 그냥 뭐랄까 막 올가미처럼 얽혀 있었던 게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조정이 나타나도 금방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자금 흐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이 110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한 31조 원 정도인데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20조였던 게 지금 110조가 된 거예요. 한 5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죠. 작년부터 뭐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서 늘어나고 있는데 유동성들이 다 이제 주식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에 있는 부동자금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주식을 해라, 명확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직은 이 흐름이 깨질 만한 게 당장은 눈에 좀 안 보이다 보니 일단 지금은 향후에 대한 고민은 좀 늦게 가서 해도 되고 지금은 즐기는 게 먼저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인포라 영원한 가족이신 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쵸? 되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나와주시니 또 그러게요. 반가워요. 한때 방송에 나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너무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마실 나오듯이 네, 편안하게 아주 좋습니다. 아니, 오늘 뭐 5,500 넘어간 코스피 이야기 당연히 할 건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글로벌 자산시장 이야기도 조금 저희가 훑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네네.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이라서 일단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근데 사실은 글로벌 자산 시장보다는 그냥 한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금은 가격이 먼저 좀 폭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비트코인이 그 다음 주에 좀 폭락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주식 시장에 좀 큰 폭의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뭐 5,500이라는 정말 생전에 이런 그 주가 지수를 볼 수 있을까? 옛날에 싶었던 그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뭐 조정 국면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지 않나 싶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울기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조금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변동성 장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국내 코스피는 어쨌든 회복하고 더 그 이상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금, 은 가격이라든가 코인 가격들은 아직은 하락폭을 다 돌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은 해봐야 될 텐데, 결국은 어떠한 자산군이라 하더라도 단기에 너무 과도하게 가파르게 오른 자산군들은 항상 가격 조정에 대한 위험들이 있다. 네. 다만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상승 추세는 기본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그 과열을 시켜주는 아름다운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자산구를 지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도 이제 아름다운 조정을 기다려야 되나요? 원래 아름다운 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전혀 조정이 없고 아름답기만 하거든요, 지금. 네네, 맞아요. 한국만 지금 사실 그리고 일본이야 뭐 네. 다카이치 이슈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약간 한국이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른 데를 먼저 선행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쳐다볼 텐데, 한국 시장이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다른 자산 시장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을 돌이켜 보면 그 이전까지는 한국 시장은 항상 루저의 위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제값 못 받고 항상 디스카운트 되고, 똑같은 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이익 대비 PER이 마이크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그냥 뭐랄까 막 올가미처럼 얽혀 있었던 게 작년부터 뭐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변화, 또 이 메모리 사이클의 또 어떤 뭐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다른 자산군보다도 훨씬 세고 조정이 나타나도 금방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 흐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면, 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110조 원 정도, 그다음에 신용 잔고가 한 31조 원 정도인데 제가 차트를 한번 좀 그려보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움직였더라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20조였던 게 지금 110조가 된 거예요. 한 5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조였던 게 한 뭐 9조 잠깐 갔다가 쭉 빠졌다 다시 오면서 보신 것처럼 작년부터 뭐 고객 예탁금, 신용자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시장에 있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이 다 이제 주식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한국의 자산 시장의 어떤 자산 배분을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부동산에 있는 부동자금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주식을 해라. 명확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좋은 것이냐,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향후의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걱정할 거리는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뉴 노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까지 왔는지 아닌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네.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자산 환경이 온전히 변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산 시장들에서 그래도 어떤 변화의 시장 작용에 그 초입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어쨌든 좋은 방향,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사실은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일단은 시장 가격에 계속해서 이제 뭔가 군불이 떼지고 있는, 상향 조정되는 계속해서 어떤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아직은 이 흐름이 깨질 만한 게 당장은 눈에 좀 안 보이다 보니 일단 지금은 향후에 대한 고민은 좀 늦게 가서 해도 되고 지금은 즐기는 게 먼저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 사실 질문이 이제 변화가 지금 지수가 5,500까지 왔고 네네. 시가총액으로 이제 거의 코스피랑 코스닥 합치면 5,00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맞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GDP 대비로는 엄청나게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이고,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다 오고 주식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장점이 주식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쉽고 뭐 증자도 해서 기업들이 조달하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는 일단은 증자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하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기존 기업들이 과연 자금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요런 것까지 사실 감안해 보면은 진짜 이 자산 변화가 네. 정말 부동자금이 건설적인 자금에 쓰이는 거냐에 대한 질문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인 거냐 아니면 그냥 일단 원래 하듯이 그냥 주가 오르고 이런 거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약간 이제 좀 구조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삼박자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주식이 작년부터 왜 이렇게 좋았는지 생각해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AI 모멘텀이 가장 크게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고, 네. 지금도 여전히 메모리 칩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몇 년짜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주의 기운이 도운 네.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달았던 게 뭐 거세지는 금융억압, 네. 중앙은행의 순환시대라고 좀 달아봤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금융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제 여건 대비 낮은 금리 수준을 결국은 정부가 찍어 내린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속 돈이 풀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자산 가격 인플레를 만드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뒤에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공통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그 주요국들의 정부가 이제 다 바뀌었죠. 작년 1월에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의 두 번째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작년 6월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정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옆나라 일본도 작년에 바뀌었다가 이제 엊그제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두고 중요한 선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뭐 엄청난
의석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요국들이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서 강한 경기 부양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 위험자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국내 요인으로는 결국은 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던 자금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뭐 자금이 어디 있어야 좋다 나쁘다를 그렇죠. 뭐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주식 시장에 있는 게 훨씬 뭐 산업 전반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결국 한국 주식 시장이 계속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수준까지 막 올라가고 그럼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지금 이게 바뀌는 징후가 있냐라고 보면 당장은 그 변화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일단은 즐겨야 될 것 같다. 변화가 이미 일고 있다. 그렇죠. 이미 인정한다. 시작이 된 거죠. 작년부터 알겠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바뀌는 징후는 잘 안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바뀌는 징후의 잣대로 좀 보고 계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어내는 이제 그 시발점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요 1, 2, 3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 번째 것부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현 정부의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이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의 시대로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는 적어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여당이라던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뭐 금방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곧 지방선거 5월인가요? 6월인가요? 6월.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 3차 상법 개정안도 이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기본 방향은 계속 주식시장이 유리한 형태, 또 부동산 시장에 있는 부동자금을 끌어오는 형태, 이거는 이제 계속 유효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핸들링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고민인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니까. 근데 첫 번째 먼저 AI 모멘텀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AI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반론도 있는 게 AI에 결국 투자한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이제 약간 재무 부담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만큼의 투자한 것 대비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이른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 이제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면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 그 시장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칩메이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뭐 AI 반도체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못 버내 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고 우리는 그네들에게 납품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과연 지금 당장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생존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내가 뒤처지면 우리는 그냥 끝난다. 지금 당장 돈을 벌건 안 벌건 지금은 레이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뭐 얼마 쳐? 그럼 우리는 이만큼 더 짓고 여기서 GPU 뭐 50만 장 땡겨? 우리는 막 100만 장 사야 되고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레이싱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하면서 반도체 디램 가격 올리면서 공급 조절하면서 이른바 아직은 꽃놀이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산업이 이제 옥석이 갈라지고 루저와 위너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게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산업이 뭐 AI도 처음에는 추론형에서 시작했다가 뭐 인지형 뭐 그랬다가 뭐 요즘은 그 에이전트 해가지고 비서 형태였다가 갑자기 이제 피지컬 AI로 훅 가면서 이제 너무 이제 막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아직도 계속 거기는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럼 첫 번째도 별로 고민이 안 되고 두 번째 아까 했던 이제 유동성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그
트럼프가 작년 1월에 대통령이 됐고 우리도 6월에 바뀌었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 항상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얻는 이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적인 리더십, 이른바 정치적 자본이 가장 센 시기는 초기입니다. 초기. 그리고 이제 네. 임기가 끝날수록 이른바 레임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들 임기가 이제 막 1년을 간 넘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직은 약발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있는 미국의 그 11월 중간 선거를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미국은 그 중간 선거 때 현 정부가 집니다. 현 정부가 중간 선거를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책의 어떤 추동력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현될 건지 아니면 좀 이번엔 다를 건지 아직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좀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트럼프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또 트럼프니까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11월까지 뭔가를 또 해내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뭔가 변곡점을 우려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은 잘 안 보인다. 사실 원래 이제 우리가 고용 지표 같은 거나 뭐 물가 발표되면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고용 지표 나와도 다 그냥 무시하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네. 뭐 금리 못 내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냥 요즘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고 네네. 그럼 이걸 이제 보통은 고용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금리를 못 내려도 주식을 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네. 어제 미국의 주가 변동성이 정말로 적었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이걸 보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사실 금리가 높은 게 집을 사기가 어려워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개선했다고 좋게 말할 건지 안 나쁘게 말할 건지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걸 여기서부터 11월 중간선거까지 네.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을 취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고용을 어떻게 내고 왜냐면 워시도 이제 새로 오고 하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는 이제 트럼프 월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경제나 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네. 답변을 드리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니까 약간 또라이 같은 뭔가 제정신 같지 않은 미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뽑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그 슬로건이 마가잖아요, 마가.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트럼프가 그 선거를 했던 그 재작년 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나홀로 잘 나간다라는 예외주의 얘기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미국이 그때도 경제가 좋았는데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슬로건에 미국 유권자들이 반응했을까? 얘네들은 뭐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뭘 어떻게 해야 미국을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미국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빚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채.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부채가 많은 거는 미국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또 장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 2020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들의 국가 부채는 다 늘어났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때 늘렸던 어떤 국가 부채를 줄이려거나 재정을 줄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빚이 많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2010년도의 남유럽 재정위기는 다른 나라는 별로 없는데 남유럽 니네만 부채가 많네? 이랬다면 지금은 아니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많은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일본은 더 많은데요. 이래서 약간 이제 서로가 그냥 부채 문제에 대해서 묻고 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문제 삼지 말자. 너도 많고 나도 많으니까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미국은 이른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데, 이 기축통화라는 게 유지가 되려면 부채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의 수거는 부채가 많으면 그 부채를 줄이려는 어떤 그 작업과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항상 미국의 부채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지적했던 마가의 그레이트의 뜻은 우리 미국이 잘 살고 좋은데 우리 빚이 너무 많다. 내가 이 빚을 줄여서 내가 정말로 이 미국의 약점인 부채까지도 해결해서 내가 정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저는 선포했던 게 아닌가. 그게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은 처음부터 막 OBBA 이래가지고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더 늘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나온 기사로 보니까 CBO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1.4조 달러 더 늘어난대요. 그때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줄여야 될 판인데 오히려 더 늘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는 내가 빚을 늘리지만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 저는 그 방법대로 작년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액션에 따라서 우리 세계 경제랑 한국이 그냥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지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미국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지 그 실행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면 조금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가 관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는 흔히 말해서 미국은 지금 쌍둥이 적자잖아요. 국가 재정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마이너스. 근데 대부분 뭐 그런 거죠. 내가 빚이 많으면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번던가 해야 되는데, 미국은 내가 빚도 많은데 돈도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이었으면 진작 파산하고도 말았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이유만으로 그 위치를 유지했던 건데, 이게 미국 사람들도 항상 고민하는 게, 이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어. 그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재정을 좀 좋게 만들어야겠네. 가장 쉬운 방법이 관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니네들이 관세를 내. 그래서 관세로 지금 열심히 빚을 줄이고 있고, 실제로 관세 수입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가져갈 거고, 한때 트럼프의 관세는 뭐 일시적일 거야 이랬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관세를 매기고 싶은데 뭔가 핑계만 주어지면 관세에 매길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제목에 얘기했던 이제 금융어가. 결국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에 따른 이자 부담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이자 부담이 되게 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안에서 미국 이자로 나가는 그 비율이 거의 국방비 수준에 맞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낮추고 싶겠죠. 근데 그건 미국이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중앙은행이니까. 근데 원래 중앙은행의 어떤 가치로 봤었을 때는 지금 금리를 작년, 재작년부터 100bp, 75bp, 175bp를 낮춘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률 전망은 높아지고 물가는 타겟 수준이 2%를 넘어가 있는데 금리를 175bp를 내렸고 올해 또 내린다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 됐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할 때도 그 점도표를 보시면 그 기명으로는 2명이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점도표를 보면 그 외에도 4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굳이 거기다가 억지로 점도표를 찍어놨잖아요. 금리 인하하기 전 수준에.
그 얘기는 나 이거 이 금리나 반대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저항하는 이제 전통적인 중앙은행이 있는데 멤버가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트럼프는 찍어 내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금리를 낮추고 싶은 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젠가 그젠가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그 우중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준금리에 대해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채는 있지만 성장도 있고 그 성장이 머지않아 부채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들 거다. 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은 부채를 줄이거나 갚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부채를 나는 줄이기보다는 성장을 더 많이 하면 되지. 그리고 그래서 부채가 작아 보이게 하면 되지. 그거예요. 그럼 이게 이른바 흔히 말하는 그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텍스 효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일정 부분 저금리 유지하고 과잉 유동성 유지해서 그냥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돈 가치가 떨어져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본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화 정책의 방향은 예전에는 성장과 물가, 고용과 물가에서 약간의 어떤 균형점을 잡았다면 트럼프 연간에는 훨씬 더 성장 쪽에 치우쳐져 있는, 고용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고용이 이렇게 좋았어도 금리 내리는데 지장 없다. 결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죠. 그 이유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기를 하신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고용시장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거예요. 고용지표 어제 좋게 나왔죠. 네. 생각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복심,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마이런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고용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용시장이 나빠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의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상회하긴 하지만. 지금도 상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무게추가 훨씬 예전에는 고용과 물가에서 딱 균형을 잡았다면 지금은 훨씬 고용시장에서 가 있는 거예요. 네. 물가 좀 높으면 어때? 그리고 사실 물가 높아지면 좋지. 왜? 부채 부담이 줄어들 거니까. 연목 성장률이 더 많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은 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좋은데 내가 월급도 올라서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내 생활 수준은 달라진 게 없죠. 약간의 착시 효과인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쇼잉하기엔 좋죠. 거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졌고 내가 관세 때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고용시장 나쁘지 않고 나를 다시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구도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중에서 이 촉발됐던 이 정책적인 것들이 결국은 경제 여건 대비 과한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경제 여건 대비 낮은 금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결국은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산 가격 인플레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주식이건 뭐 다른 위험 자산이건 금이건 은이건 비트코인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자산들은 다 이렇게 뛰어오르는 이런 효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 이야기하다 좀 보니까 길었죠? 네. 시간이 아닙니다. 네 벌써 아닙니다. 30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네네네. 고용이랑 물가는 너무너무. 네. 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엔달러나 최근에 외환 시장 흐름은
잠깐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국내 증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유,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거 페이스북 아니요, 아니, 네, 이런 중요한 뒷부분 혼자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되게 죄송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고용이 원래 좋으면 무조건 금리나 못한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해보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건 엄청나게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 자체를 네.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미국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 결과물로 지금 우리 주식이 이렇고 자산시장도 이러고 있는 거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엔화는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이 비슷하게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거의 도찐개찐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취임하자마자 한 게 우리도 부채 늘리겠다. 일본이 부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BOJ가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은 나하고 상의해야 된다. 비슷하거든요, 결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가 그래서 압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엔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엔화도 강해지고 있고 일본 금리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긴 했지만 연정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대로 정치를 못 펴고 계속 그 연정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 말고 다른 군소 야당들이 훨씬 더 포퓰리즘적이고 훨씬 더 재정에 대해서 방만하게 정책을 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하고 연합을 하려다 보니 그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끌려갔는데 지금 다수당을 차지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그 소수 정당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기게 되니까 그래 내가 좀 관리 좀 해야지. 다카이치가 벌써 말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재정도 이제 우리 쓰긴 써야 되는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그 세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벌써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압승을 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엔화가 계속 약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할 건데 아까 이제 미국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관세였고 두 번째가 금융 억압이었는데 세 번째가 사실은 달러 약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도 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동안 한국 원화도 끌려서 약세로 갔으니 벌써 오늘도 원화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아무리 사도 계속 원화는 약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원화 시장에서도 약간의 어떤 뭐 엄청나게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막 한때 막 거의 1,500원 뚫고 가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저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원화도 좀 아래쪽을 향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여러 다양한 또 개인도 서학개미 갔다가 또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국내 주식에 여전히 또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